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성저심리 너머 광나루 인근 마을에 연한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때 임금님께 벼슬아치를 여러 배출한 명망 높은 가문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항상 그러하듯 영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연한 김씨 가문 또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지요. 그 가문의 며느리 이서와는 18 나이에 김민준 서방과 혼례를 올리고 시집왔습니다. 서와는 어릴 적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교수였지요. 하지만 시집와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기와집에 담장이 둘러쳐진 양반가의 모습이었으나 안으로는 식솔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살림이 기울어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보리밥에 된장국이구려. 이 김판서 댁며느리가 와서 이리 고생을 하다니.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매일 아침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보리밥도 맛있게 지어 올리겠나이다. 사실 서와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현 영감은 늘 우리 가문은 500년 양반의 피가 흐르는 집안이니 굶어 죽을지언정 체면을 손상해선 안 된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로는 날이 갈수록 살림이 기울어 이제는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들까지 하나둘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 민준의 태도였습니다. 민준은 조상 대대로 과거를 볼 준비를 하느라 밤낮으로 책방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는 집안의 공궁함을 알면서도 선비의 본부는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라 여기며 살림살이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 쌀이 떨어졌사옵니다. 어느 날 서화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민주는 잠시 붓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과거만 지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을 터이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선비가 가난하다고 학문을 저버릴 수는 없는 법이오. 그리고는 다시 책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서화는 입술을 깨물며 방을 나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몰래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지요. 그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보내준 옥비녀와 비단치마 한 벌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서화는 그것을 꺼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서화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판서 댁 문 열어보시오. 이번 달 이자도 못 갚으면 이젠 집이라도 내놓으셔야겠소. 빚쟁이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 뒤뜰로 피하셨고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지요. 서화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다음 보름까지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령 갚겠나이다. 빚쟁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말 벌써 몇 번째요?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양반 체면만 내세우며 빚을 안 갚으려 하면 관가에 고발하겠소. 서화는 고개를 숙인 채 빚쟁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화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사이 서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옥비녀와 비단치마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고 소복 차림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비장함이 서려 있었지요. 한양 저작거리는 서화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자라 바깥 출입을 삼가던 그녀에게 시끌벅적한 시장 풍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지요. 장사꾼들은 목청껏 소리치며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부딪히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소? 양반집 교수 같은데 이런 곳엔 웬일이오? 한 노파가 서화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혹시 폐물을 팔 만한 곳을 아시나이까? 노파는 서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허허, 어디 한번 보세. 내가 가게로 데려가 줄 테니. 서화는 노파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서화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요. 골목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어두워졌으며 노파의 눈빛에서는 친절함이 사라지고 탐욕만이 번득였습니다. 여긴 어디인지요? 서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씨. 폐물을 잘 팔아주는 곳이요. 다만 내게도 조금 나눠주면 되겠지. 노파의 목소리에서 음흉함이 묻어났습니다. 서화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노파가 그녀의 소매를 꽉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노파. 그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고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그의 목에 걸린 패에는 백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정 주제에 감히 끼어들다니. 내 주제를 알라. 천한 놈. 노파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천하든 귀하든 사람 속이는 일은 천하의 나쁜 짓이오. 그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아니면 그의 위협적인 눈빛에 노파는 서화의 소매를 놓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서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의 성함이 강치라 하오. 백정 강치라 불러주시면 되겠소. 자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양반집 아가씨 같은데 이런 곳에 어쩐 일이오? 서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폐물을 팔아 가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강치는 서화의 눈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단순한 양반집 교수가 아닌 강인한 의지가 담긴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따라오시오. 내가 정직한 가게로 모셔다 드리리다. 서화는 이 천한 백정을 따라가도 될지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익히는 정직함과 힘에 이끌려 그를 따랐습니다. 강치는 그녀를 객주거리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서화는 친정어머니의 옷비녀와 비단치마를 제값에 팔 수 있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서화는 주머니 가득 은자를 받아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양반집 아가씨가 이런 물건을 파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잘 쓰시길 바랍니다. 강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서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 단순히 빚을 갚기만 한다면 또다시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시장의 한 구석에서 소 한 마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치는 서화의 시선을 따라가 물었습니다. 소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지요? 예, 우리 집에는 농과 밭이 있지만 일굴 소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다면. 서화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소는 재산이자 일꾼이니. 그럼 내가 좋은 소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서화는 강치의 도움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검은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소를 끌고 가는 양반집 안악의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서화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소에게 우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의 걸음이라는 뜻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나아가자는 의미였지요. 우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와 나 함께 열심히 해보자. 서화는 소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서화는 우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시비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아이고, 도련님 마님, 이게 웬일이옵니까? 어디를 다녀오시는 것이며 그 손은 또 어찌 된 일이옵니까? 저와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일이 있으니 모두 대청에 모여 주시기 바라오. 시비의 전가를 받고 김대연 영감과 윤 씨 부인 그리고 민중까지 모두 대청에 모였습니다. 저와가 소를 끌고 마당에 들어서자 그들의 눈은 일제히 커졌지요.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냐. 시아버지 김대연 영감이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소를 끌고 다니다니.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그저 입을 다물고 충격받은 얼굴로 서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서화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서방님. 이 며느리가 큰 죄를 지었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옵니다. 저는 이 소로 농사를 지어 가문의 빚을 갚고자 하옵니다. 황당무계한 어디서 이런 생각을. 양반의 며느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저와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폐물을 팔아 이 소를 샀사옵니다. 먼저 우리 집 농과 밭에 농사를 짓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집짐을 실어 나르는 일도 하고자 하옵니다. 체면을 구기는 일임은 알고 있으나 가문이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옵니다. 김대연 영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차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서화를 바라보았고 민주는 여전히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지요. 그날 밤 서화는 혼자 마당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옳은지 이렇게 해서 정말 가문을 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마님. 서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강치의 얼굴이 보였지요. 강치 씨. 어찌 여기까지. 아가씨의 고민이 보여 걱정되어 왔소이다. 소를 잘 다루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하오. 내가 도와드리고 싶소. 강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백정이고 나는 양반가의 며느리인데 세상에 어찌 귀천이 중요하겠소. 살아남는 것이 먼저요. 체면은 그 다음이오. 강치의 말에 서화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럼요. 매일 밤 자시즈시의 뒷산 대장간에서 만납시다. 그곳에서 소를 다루는 법과 장사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리다. 서화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가문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서화는 새벽 일찍 일어나 소를 끌고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를 다루는 법도 모르고 쟁기질도 서툴러 힘들었지만 밤마다 강치에게 배운 기술을 하나씩 적용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다른 집짐을 실어 나르는 일도 시작했지요. 서화야, 어찌 양반가의 며느리가 이런 천한 일을. 윤 씨 부인은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나이다. 서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화의 일손은 빨라졌고 그녀가 기르는 채소들은 싱싱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심은 배추와 무는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 인근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와 사가기도 했지요. 오늘도 수고가 많소, 마님. 어느 날 밤 대장간에서 만난 강치가 물었습니다. 소는 잘 다루고 계시오? 예,
강치 씨 덕분에 많이 익숙해졌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장사의 길이 멀게 느껴지네요. 저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치는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양 큰 시장이 열리오. 그곳에 마님의 채소를 가져가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정말인가요? 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채소를? 우보가 있지 않소? 우보에게 수레를 달아 채소를 실어 가면 돼오. 강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치의 제안으로 서화는 한양시장에 채소를 팔러 가기로 했습니다. 강치는 그녀에게 상인들의 흥정법과 가격 매기는 법, 그리고 시장에서의 처세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치는 서화에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토록 고생하시는데 서방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오? 서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과거 준비에 매달려 있었고, 아내가 소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외면하고 있었지요. 서방님은 학문에 정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서화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리 변해가는데 아직도 과거만 보고 있다니. 마님께서 이리 고생하시는데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서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그가 자라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한편 민주는 아내가 매일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점 의심과 질투가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지요. 아내가 밤마다 어디를 다니는 것일까? 설마 다른 남자를. 민주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민주는 몰래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길을 따라 서화가 뒷산 대장간으로 향하는 것을 본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리고 대장간에서 서화와 강치가 만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순수하게 농사법과 장사법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치는 서화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고, 서화는 그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지요. 내 아내가 이토록 가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단 말인가? 민주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서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는 의지와 지혜를 발견한 것이지요. 한편 서화의 채소 장사가 점점 번창하자 이를 눈여겨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양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거상. 최행수는 서화를 자신의 사업의 위협이 될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지요. 저 양반집 여인이 어디서 감히 내 영역에 들어오느냐. 단단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최행수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서화가 처음으로 한양시장에 채소를 가지고 온 날, 예상치 못한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그녀의 채소를 사지 않았고, 심지어 지나가던 행인이 실수로 그녀의 채소 수레를 넘어뜨리기도 했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서화는 땅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강치가 나타났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강치 씨, 어찌 된 일인지 아무도 제 채소를 사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수레까지. 강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최행수의 짓일 겁니다. 그 자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가진 자로 새로운 상인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요. 최행수라. 왜 그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상인을 괴롭히는 것인지요? 강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 자는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밟아버리는 사람이오. 내 아버지도 그 자 때문에.
저와는 강치의 표정에서 무언가 슬픈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치 씨의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강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한 백정이었소. 어느 날 최행수가 팔던 고기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자는 죄를 내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소. 저와는 강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군요. 그런 자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못해도 복수는 할 수 있을 것이요. 언젠가는. 강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화는 최행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채소를 팔았고 점차 그녀의 채소가 맛있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이 배추는 정말 싱싱하구려. 다음에도 꼭 살게요. 한 안악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오겠나이다. 하지만 최행수는 서화의 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강한 방에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저와의 채소밭에 몰래 소금물을 뿌리게 하고 그녀가 시장에 오는 길을 막아서게 했습니다. 어느 날 서화가 우부와 함께 시장으로 가는 길에 최행수의 수하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이복의 양반집 마님, 더 이상 장사는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면 대가를 치르셔야 할 텐데. 그들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와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소이다. 고집불통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수아들이 서화에게 다가오려는 그때였습니다. 잠깐, 이 여인에게서 손을 떼시오. 강치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화 앞을 가로막고 수아들과 맞섰지요. 백정 주제에 넌 내 아비의 말로를 잊었나? 수아들이 조롱했습니다. 강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지키겠소. 감히 손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수아들은 강치의 기세에 눌려 물러섰지만 떠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 최행수 어른의 뜻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명심해라. 위기를 넘긴 후 서화는 강치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치 씨가 아니었다면 괜찮소.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오. 최행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 강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민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숨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지요. 저방님, 사실은 제가 매일 밤 백정강치를 만나 장사법을 배워왔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최행수라는 거상의 방해를 받았지요. 민주는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구나. 아내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나는 책상에만 앉아 있었으니. 저방님, 그게 아니라.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돕겠소.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민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서화와 함께 논밭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쟁기질도 서툴고 농사일도 모르는 그였지만 아내 곁에서 묵묵히 배우며 노력했지요. 저방님, 괜찮으신지요? 손이 다 부르텄네요. 서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이제야 내가 진정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구려. 그렇게 부부는 함께 농사를 짓고 장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글 읽고 쓰는 능력을 활용해 장부를 정리하고
서화는 그녀만의 뛰어난 장사 감각으로 점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았지요. 하지만 최행수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아에 거짓 고발장을 올려 서화의 채소에 독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지요. 이에 관아에서는 서화의 채소를 모두 압수하고 검사한다며 며칠간 장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났구려.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서화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강치가 찾아왔습니다. 마님, 서방님, 나쁜 소식이 있소. 최행수가 이번에는 당신들의 땅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오. 뭐라고요? 어찌 그런 일이. 서화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치가 설명했습니다. 최행수는 당신들 가문의 부채 문서를 모두 사들였소. 그리고 이제 그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하오.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려. 바로 그때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밭과 논이 말라 농작물이 죽어가고 채소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소.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밭도 가뭄으로 인해. 강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소. 가문동 너머 깊은 산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숨겨진 밭이 있지요. 그곳에서 채소를 기르면 서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채소를 기를 수 있을까요? 그렇소. 하지만 위험한 길이오. 게다가 최행수가 눈치챈다면. 강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하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 그렇게 서화와 민준 그리고 강치는 숨겨진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고 세 사람은 즉시 채소 모종을 심기 시작했지요. 낮에는 서화와 민준이 농사를 짓고 밤에는 강치가 와서 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오.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민주는 며칠 만에 쑥쑥 자라는 채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샘물이 특별한 것 같아요. 마치 생명의 물처럼. 서화도 감탄했지요. 한 달 후 그들의 채소는 풍성하게 자랐고 가뭄으로 인해 다른 곳의 채소들이 모두 말라버린 시기였기에 그 가치는 금과 같았습니다. 서화와 민주는 큰 수레에 채소를 가득 싣고 한양으로 향했지요. 이번에 판매가 잘 되면 우리는 가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서화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복에 그 채소를 내놓으시오. 산적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채소는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오. 제발 가져가지 말아주시오. 최행수 어른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소. 산적 두목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서화와 민주는 이것이 최행수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그 채소에 손대지 마시오. 강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홀로 산적 무리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내가 막으리다. 하나의 백정이 우리 모두를 막겠다고? 웃기는 소리. 산적들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강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적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지요. 비록 그의 힘은 대단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기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전 판서 김명우의 손자이자 현 포도대장 이청의 사위이다. 이 문서를 보라. 산적들은 잠시 멈칫했고
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관아에 통보했으니 곧 포졸들이 올 것이다. 지금 물러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에 포졸들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적들은 당황하여 흩어졌고 위기는 일단 넘겼지요. 저방님, 어찌 이런 일이. 서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쓰게 웃었습니다. 사실 내가 몰래 옛 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했소. 최행수의 악행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 것이지요. 다행히 내 친구 중 하나가 현 포도청에 있어 급히 도움을 보내준 것이오. 강치는 민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선비의 지혜여. 내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을 테니.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의 지혜, 서화의 용기, 강치의 의리가 하나로 모여 위기를 넘긴 것이지요. 마침내 그들은 한양에 도착했고 가뭄으로 인해 채소가 귀한 시기였기에 그들의 채소는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서화는 이전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벌었고 이로써 가문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최행수의 악행은 포도청에 알려졌고 그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치의 아버지를 모함한 사건이 재조사되어 진실이 드러났고 최행수는 결국 투옥되었지요. 아버지. 이제야 한이 풀렸습니다. 강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서화와 민준, 그리고 강치는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동안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지요. 강치 씨,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망했을 것이오. 서화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강치는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의 의지와 용기가 가장 컸소.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오. 민주는 강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강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한도 풀었고 멀리 떠나볼까 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오. 서화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치 씨. 강치는 서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마님의 눈빛에서 특별한 의지를 보았소. 그리고 그 의지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오. 부디 서방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그의 말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가슴 깊이 묻기로 했습니다. 서화 역시 강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의 자리는 남편 곁임을 알았지요. 강치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깊이 절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잘 살아가시오, 두 분. 그리고 그는 석양을 등지고 멀어져 갔습니다. 서화와 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진정한 의인이었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서방님. 우리는 그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서화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한 김씨 가문은 다시 번영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서화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민준의 각성으로 가문은 다시 일어섰지요. 시아버지 김대연 영감도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평생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지만 진정한 명예에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가르쳐 주었구나. 시아버지는 서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도 기뻐하며 말했지요. 우리 며느리가 이토록 지혜롭고 용감한 줄 몰랐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주는 아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상물림 선비가 아닌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진정한 대장부로 거듭났지요. 그리고 서화의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대는 내 인생의 빛이요. 그대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소.
민주는 서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갑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고 서화는 더 이상 체면 버린 며느리가 아닌 가문을 일으킨 현모양처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른 소 우보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소가 되었고 그녀의 농사 방법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지요. 세월이 흘러 서화와 민주는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진정한 명예는 헛된 체면이 아닌 책임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강치를 생각하며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강치는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백정이 아닌 작은 선박의 선주가 되어 바다를 누볐지요. 그리고 가끔 달빛 아래에서 서화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기원했지요. 이렇게 하여 체면을 버린 며느리 이서화는 소 한 마리로 가문을 살리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결단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전해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양반의 정신은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요. 옛말에 이르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서화는 소 한 마리로 가문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서화처럼 용기와 지혜로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체면이 구겨지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결국에는 더 큰 명예와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명예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설 야담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